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9회입니다. 지난 2시간에 이어서 그 복싱계의 판도를 바꿔놓은 또 역사를 새로 쓴 패뷸러스 포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란의 그 일대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두란이 걸어온 길들을 주제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역시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의 맏형 WBC 국제 심판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확실히 저희 식구가 되신 나폴레스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유부 칼룰레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WBC는 웰터급을 슈거레이 레너드 그리고 WBA는 토마스 헌즈가 양분하면서 두 선수의 그 통합전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얘기의 화두로 오르내렸고 두 선수가 9월경에 그 81년이죠. 그 통합전을 갖기 전에 이제 테스트 매치로 같은 날 이제 시합을 갖게 됩니다. 그때 슈거레이 레너드가 아유부 칼룰레를 맞아서 WBA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에 도전을 하고 토마스 헌즈는 파블로 바에스를 맞아서 이제 방어전을 갖는 그 무대가 휴스턴에서 같이 마련이 됐는데 그 경기에서 레너드가 정말 그 36전 전승이었죠. 그 아유부 칼룰레를 그야말로 그 엉덩방아를 찢게 만들면서 9회 그 2분 59초였죠. TKO를 시키고 두 체급을 석권을 하고 예상대로 또 토마스 헌즈는 파블로 바에스를 완파를 하면서 두 선수가 이제 통합전의 길로 가게 되죠. 이때 그 헌즈의 방어전은 좀 손쉽다고 다들 예측을 했지만 사실 레너드가 칼룰레를 테스트 매치로 맞아들인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만큼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한 체급 위에 그것도 전승의 챔피언을 상대로 저렇게 도전을 감행하나 싶었는데 역시 레너드는 레너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 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럼 뭐 레너드와 이제 헌즈 얘기를 하면 이 두 선수는 거의 정확하게 같은 시기에 선수 생활을 한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으로 가자면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레너드는 이제 그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라이트 웰터급 금메달을 따고 1회 때 그 우리 나폴레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데뷔전부터 굉장한 개런티를 받고 그 데뷔전 6라운드 시작하면서 이제 스타의 길을 걸었고 이에 반해서 헌즈는 그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하워드 데이비스에게 져가지고 올림픽 진출을 실패를 하죠. 그래서 프로 데뷔는 77년도에 같았는데 그 존재감은 레너드 쪽이 훨씬 더 스타성을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 헌즈는 이제 데뷔 후에 그 웰터급의 나름 그 미국의 중견 또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에스파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아주 그 대단한 파워펀치로 이기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이제 올라와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쿠에바스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고 레너드는 뭐 에리트의 길을 걷고 레너드 역시 뭐 조니 켄트라든지 뭐 그 피트 란잔이라든지 웰터급의 그 미국의 네노라는 선수들을 전부 이기고 베니테즈를 또 그 굉장히 그 시합도 상당히 클래시컬한 시합이죠. 그래서 그 이기고 챔피언이 돼가지고 그 이제 서로의 그 통합전이 이제 무르익고 이때 이제 지금 맞이한 게 그 지금 황 대표님이 얘기한 그 어떤 양 선수를 같은 링에서 선보이는 그런 시합이 있었는데 사실 이 두 선수의 시합 전에 예상은 헌즈가 약간 유리한 걸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레나드가 물론 굉장히 그 모범생적이고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어떤 공격력을 선보였지만 그 헌즈가 그 챔피언이 되기 전후부터 해서의 어떤 그 괴물스러운 어떤 그 공격력 그리고 어떤 신체 조건의 약간 우세 때문에 헌즈가 약간 우세점을 받으면서 그 통합전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합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어요. 시합 전부터. 또 평일날 생중계를 해서 예, 이때 아마 그 학생들은 그 학교 안 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처럼 이제 담 넘어와서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그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이 시합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칼룰레와의 시합이 그 레너드가 그렇게 손쉽게 이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칼룰레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구토마사시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는데 덴마크 국적은 우간다. 우간다 국적이지만 이제 덴마크 선수고 아마추어 캐리어가 대단했고 그 시합을 하는 거 보면 좀 기계 같아요. 그 아주 정교한 그 주니아 미들로 그렇게 펀치는 없지만 굉장히 그 아프리카 특유의 그 어떤 그 템포가 있어요. 그 스무스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고 한 그 연타가 굉장히 자랑이고 뭐 그 방어전에서 유럽 쪽에서 주로 시합을 해서 큰 지명도는 없었지만 그 실력 자체는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받았고 그 황 대표님 말씀대로 그 레너드가 한 채 그 차이를 더구나 그런 정교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결이 비슷한 어떤 테크니션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좀 어려운 시합이 뭐 패하진 않더라도 어려운 시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손쉽게 그 칼로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뭐 소위 말 그대로 헌즈와 그 레너드의 통합전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최고조에 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전반적인 예상평은 헌즈의 우세로 가지만 그 레너드의 그 정교함이 이길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그 시합 전부터 그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뭐 시합은 예상대로 굉장히 뭐 지금 이 후대에도 남을 아주 명승부전이 되는 거죠 1차전이. 예.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도 이 레나드는 일단 그 듀란에게 한번 졌기 때문에 상처가 한 번 있었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헌즈는 계속 승승장구를 해오던 상태이기 때문에 했고 시합은 글쎄 전반은 약간 레나드 우세, 중반은 좀 레나드가 핀치 해서 시합 직전까지 채점은 헌즈가 약간 앞서지 않았었나요? 앞서고 있었죠. 네. 저는 전반은 헌즈, 그다음에 중반부터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비슷하고 그다음에 후반이 레너드 그렇게 봤거든요. 채점은 확실하게 헌즈가 그 앞서고 있었어요. 후반에 오히려 레나드가 좀 핀치에 몰려가지고 이대로 레나드가 잡히지 않나 하는 그게 10 근데 이제 그게 11회가 좀 위험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성열 이사님이 본 것처럼 헌스가 좀 스태미나가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페이스가 떨어지고 레나드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13회 아주 그 총공세를 피죠. 그래서 그 그림 같은 원투가 헌즈가 이렇게 그 빨랫줄 거리듯이 일단 다운이 한번 됐고 뭐 다시 시합은 재개됐지만 헌즈가 이제 뭐 뭐랄까 주먹의 데미지보다도 이제 그때까지 축적된 데미지의 피로에 뭐 조금씩 금이 갔던 것 같습니다. 해서 그 괴물 같은 헌즈가 마침내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13회에 다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3라운드까지의 채점이 헌즈가 넉넉하게 앞서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14, 15라운드가 3점 아닌가? 그렇죠. 그대로 끝났다면 1점씩 지더라도 헌즈가 이기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아니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헌즈는 별로 상처가 없었고 레나드는 뭐 눈이 굉장히 부어 있었고 그 아무래도 펀치의 강도에서는 헌즈가 앞섰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정까지 갔으면 헌즈가 박빙이지만 이길 수 있는 시합이었는데 그 레나드의 그 승부사적 기질이 시합을 결국은 뒤집어졌죠. 안젤로 던지의 한마디가 13라운드 뛰어나가기 전에 안젤로 던지의 한마디가 레너드의 가슴을 움직여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13라운드부터 이제 레너드의 그림 같은 원투가 꽂히면서 경기 양상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안젤로 던디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이제 9분밖에 안 남았어 아들아, 내 아들아, 뭐 그랬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레너드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13라운드. 저런 얘기는 어디서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합을 헌즈가 아웃복싱도 참 잘하는 선수구나 그 시합을 보고 여실히 느꼈던 게 12회전까지 점수로도 확실히 앞서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때리는 족적 이 정타 점수로 100% 연결될 수밖에 없는 유효타가 분명히 보였고 레나드가 신체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완전 파이터의 모습으로 조급하게 나서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2라운드 지나면서 헌즈가 체력이 고갈이 됐는지 급격하게 이제 스태미나가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시합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일날에 우주중계를 했는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는 이 시합을 하기 전에 친구들끼리 소위 자칭 꼬마 얼치기 복싱 팬들끼리 누가 이기냐 했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이 방송반
방송반 반장이 저하고 한 반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이 친구가 점심 때 우리 시간으로 점심 시간만 되면은 그 유행하던 팝송을 틀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이 시합의 중계를 결과를 일러줬어요. 14라운드. 스포네 스포. 네,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일러줬어요. 그래서 그때 레나드가 황충재 선수하고의 어떤 언론의 대결 속에서 좀 나왔던 시절이었고, 그때 이제 분위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칭 그 중에서 복싱을 조금 내가 너보다는 좀 깊게 있게 본다는 친구들은 제 기억에는 헌즈였고, 그냥 이제 막 스포츠 신문을 보고 레나드 헌즈가 둘이 세계 대결을 벌이는구나 이렇게 복싱을 처음 접한 애들은 레나드. 그럼 저희는 일부러라도 잘 몰라도 헌즈를 이기는 쪽에다 표현을 해야 조금 더 복싱을 깊게 보는 애로 시부가 됐었고, 그리고 그때 또 반 친구들 중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그 만화가게 보면 만화 말고 무협지 있잖아요. 무협지 보면 저는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 등급이 레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의 초보들이 입문 단계. 입문 단계, 중급, 고급 단계. 그러니까 이 그 무림의 세계에서 이걸 보고 있으면 그건 이미 마스터한 친구들은 그 다음 단계에 도저히 그 인간계 말고 이거 무림의 절대 보수들이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게 그게 있었다고. 있었어요. 그 그 친구들은 좀 더 헌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남들은 뭐 아바, 네. 사이먼 앤드 가펑클, 퀸 뭐 이런 거 듣는데 네. 괜히 어디 해적판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 제가 그래서 뭐 레니아드 스키니아드, 뭐 이상한 그 약간 네. 그 네. 아웃사이더 같은 남들 잘 모르는 네. 라이센스판 절대로 안 나오는 네. 해적판 그 네. 나름 뭐 미국에서는 인기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진 그런 거 듣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요 4인방이 나왔던 그 시절이 정말로 그게 한참 이제 임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청계천 백판 세대 정말 막 하루 반나절 이상을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나 손이 시꺼머질 정도로 그때 그랬었죠. 백판 고르는 아, 세운상가. 네. 백판 고르는 요령은 백판집 딱 가가지고 백판은 컬러가 아니에요. 다 흑백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면 빨간색 하나로 그냥 되는 거야. 그러면 쫙 그냥 쭉 보면서 그림 이상한 애들 그 밴드 중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들고 와요. 그냥 사가지고 그 당시에 제 기억은 제 고등학교 때 라이센스 판이 한 2,000원대면 백판은 한 300원 그랬어요. 그럼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 거 듣고 와서 일단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괜찮은 노래가 있는 거야 거기.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뭐 팝송 관계 책을 보면 나름 뭐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럼요. 뭐 가사가 외설스러워서 우리나라 안 들어왔다든지 뭐 그런 애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세대 차이가 나네요. 저는 마이마이 세대라서 이제 막 그게 이제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대중적이던 뭐 퀸이라든지 뭐 아바 뭐 이런 건 우리는 안 듣는다. 그리고 뭐 이제 이상한 그룹만 찾아다니는 거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자칭 그러니까 잘난 척. 그게 이제 거기에 복싱도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알리보다는 뭐 론다이를 막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예, 예. 뭐 그래야 이런 느낌. 좀 더 많이 봤다는 느낌이 들고 그 얘기를 하면은 감히 이제 건드리질 않죠. 왜냐면 저 수준의 복싱이나 얘기를 하려면 뭔가 하나를 봐야 되는데 이름도 모르고 하는데 그래서 레나드 헌즈 시합은 다녀왔고 제 주변에서는 헌즈를 추종하는 매니아들은 저처럼 청계천 백판 아니면 무협지 이제 소위 입문 단계를 지난 그 친구들은 토머스 헌즈 그리고 헌즈 그 스타일 몸 자체가 좀 착하게 했지만은 무림의 고수 같았어요. 이 몸 체형 자체가 웰터급인데 그때 저희 기억으로는 키가 아마 어느 언론 그 신문에서 1m 88로 된 기억이 나요. 85 정도 됐어요. 예. 프로필은 85인데 88 막 그렇게 소개가 근데 되죠. 그 키에 비해서도 또 리치가 유난히 길었고 저 특이한 체형이었어요. 그 크롱크집의 어떤 스타일 그 네. 한 손 가드 내리는 네. 그 프리가 스타일이라 그러나? 네. 프리가잽 플리커. 그걸 완성시킨 어떤 집대성한 스타일이고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고 그 매력적이었죠 스타일도 굉장히. 그리고 정말 군살 하나 없이 그 잘 빠진 체형에 근데 또 어깨는 완전 역삼각형으로 돼가지고
뒤에서 보면 코브라 같이 생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동약에서 나올 수 없는 체형 뭐 그런 저거고 하여간 글쎄 그 복싱을 내가 70년대부터 보면서 그 70년대 중반에 그 중량급 경량급 그러니까 뭐 올리발레스부터 해서 사무라 사라테 아르게오까지 이어지는 그 경량급과 더불어 80년대 그 가운데 중량급의 그 미국세 헌스 레너드 뭐 해글러 두란 아까 뭐 이성열 이사님 말씀하신 베니테즈 이게 아마 복싱계 그 가장 그 황금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사모라 사라테 고메스 뭐 아르게오까지 이어지는 그 중남미세 70년대 개화한 그때와 네. 80년대 그 헤비급을 제한 가운데 중량급의 미국의 그 개화가 가장 최정성기고 가장 그 피를 끓게 만드는 아주 그 익사이팅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80년도를 전환점으로 그 70년대 막 그 쿠에바스, 사라테, 사모라, 뭐 고메스 이런 그 분위기가 80년대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80년에 8월 2일이잖아요. 네. 그 헌즈가 쿠에바스 KO 시키면서 챔피언이 되고 같은 날 신시내티에서 아론 프라이어는 또 세르반테스를 KO 시키고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빈 해글러도 80년에 앨런 윈터를 KO 시키고 또 챔피언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 시대의 분위기가 정말 그 프로복싱의 황금기로 가는 그 순간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웬만한 세계 챔피언 지금도 그냥 이름 되면 그 체급의 레전드에 그렇죠. 가까운 선수들이 네. 많았죠. 그 특히 80년대 초반 음. 해서 많았고 그리고 이제 80년 11월부터 그 대한민국이 컬러 TV가 이제 송출이 되면서 그 컬러 TV 시대가 시작이 또 되고 그 첫 경기가 홍수환 염동규 선수 시합인가요? 그 시험 방송이었지 시험 방송. 경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 방송을 해서 김상현 선수의 경기가 아니,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 홍수환 염동균 선수 거를 칼라 TV를 대대적으로 이제 칼라 TV 방송한다고 그 했던 게 홍수환 염동균 2차전. 2차전. 네, 2차전. 2차전. 1차전 말고. 무승부된 경기. 네. 그러니까 둘이 그냥 사이좋게 저거 했던 아 시합. 근데 사이가 좋지 않고 염동규 선수가 너무 세게 때릴 때 너무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 두 양반은 서로가 좋은 말을 안 해. 아니 실제 시합에서 홍수환 선수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친선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염동규 선수 펀치는 회초리 때리듯이 때리더라고요. 이게 뭐 개인적인 사인데 두 선수의 두 분의 그 어떤 그 감정은 수경사 때 시작이 된 게 거기서부터 시작. 염동균 선수가 홍수환 선수보다 연배는 한 살이 아래세요. 근데 군대는 고참이야. 수경사. 그러니까 그때부터 둘의 그 어떤 그 묘한 그게 싹 터가지고 그리고 한참 둘이 그 전성기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뭐 1차전. 아니 그 전에 벌써 라이벌전을 뭐 아까 세계 챔피언 서로 되기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는데 같은 수경사고 두 분이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연예 프로 같은 데도 많이 나왔는데 네. 약간 그 서로를 위해주는 척하면서도 그 서로를 약간 갈군 듯한 그 멘트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 홍수환 선생의 얘기로는 그 있잖아요. 자기가 나이는 분명히 어린데 그 군대 고참 그 관계 그 남자들 세계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죠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하고 두 분이 하여간 뭐 여전히 그 친한 것 같으면서도 영원히 그 어떤 라이벌 관계 같은 느낌 뭐 그런 관계가 됐죠. 근데 지금 갑자기 페블레스 2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뭐 얘기를 돌아가면 그 레너드는 여기서 진짜 그 자기 어떤 복싱 인생의 최절정기를 맞이하는데 그 이듬해 그 브루스 핀치와의 시합 이후에 눈부상을 이유로 은퇴를 해버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이 샜다고 해야 되나? 그 첫 번째 은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반면에 이제 그 헌즈는 열심히 하죠. 그러면. 그래서 체급을 주니아 미들로 올려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베니테즈와 시합을 이기고 그리고 바로 그 데니스 안드리스하고 한번 하나요? 라이트 헤비급을 데니스 안드리스는 87년도예요. 아 그건 좀 있어야 네, 되구나. 한참 더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2년 1월이었다. 82년 12월에 헌즈가 베니테스를 꺾고 챔피언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 루이스 민칠로라는 또 방어 듀란 기절시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듀란과 이제 맞서게 네. 되죠. 하고 해서 이제 이게 연도가 헷갈려. 그러니까 84년 6월에 듀란이랑 헌즈가 그래. 했고 그리고 84년 9월인가 11월인가 그때 그 저 레너드가 뜬금없이 복귀를 해서 케빈 하워드랑 네. 이제 근데 이제 하죠. 그 당시에는 헌즈 해글러의 리매치는 바로 성사가 안 됐고 헌즈는 이제 주니어 미들까지 정복을 하고 미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이제 헌즈가 레너드를 완전히 실신시키면서 그야말로 그 파죽지세로 치고 헌즈가 올라왔고 듀란을 그렇죠. 듀란을 이제 KO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해글러와의 대결이 이제 그때부터 예. 금세기 최고의 대결로 이제 무르익게 되죠. 85년도에 드디어 이제 두 선수가 격돌을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그 라운드 최고의 라운드 중에 하나로 꼽히는 라운드죠. 그렇죠. 그 1라운드. 네. 예. 그래서 시작하자마자부터 예. 이제 헌즈가 파상 공세를 그냥 그 시합은 뭐 그 당시에 그 아나운서도 그렇고 워예요. 워. 이건 뭐 본투 시합이 아니고 전쟁이었는데 왜 그렇게 해글러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헌즈가 그 미친 듯이 맞불 작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기억되는 그 3라운드 짧은 시합이었지만 굉장한 임팩트를 줬던 그런 이제 시합이 됐고 이 시합으로 인해서 해글러는 또 한 단계 그 평가가 그 레벨업이 되는 그런 시합이 됐죠. 그래서 헌즈가 물론 그 전에도 뭐 패배를 당했지만 완전히 이건 뭐 해글러한테 완전히 그냥 거의 실신을 하는 그 3라운드에 그 장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이 시합 헌즈와 해글러와 뭐 난장 시합의 최고봉이라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난장 시합이라기보다는 그 1라운드가 약간 최고의 라운드 중에 최고의 하나더라고요. 라운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하는데 저는 그 1라운드에서 헌즈가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먼저 맞히잖아요. 링 사이드로 링 줄로 붙으면서 그때 해글러 선수가 정통으로 맞고 한 1초 정도 서로 놀래서 1초 정도가 그 정지 상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리하시네. 그 순간이 저는 가장 최고의 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똑같은 장면에서 그걸 맞고 해글러가 꿈쩍 앉는 것 같아가지고 야 역시 미들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성용 의사는 또 다른 각도로 예리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맞고 뭐 데미지를 받더니 넘어가야 되는데 해글러가 꿈쩍 당하더라고. 해글러도 서로 놀린 거죠. 헌즈도 하여간 해글러 선수도 이런 주먹이 날라오네 하고 놀래고. 근데 사실 뭐 헌즈가 거기서 통렬하게 졌지만 뭐 그렇다고 뭐 헌즈가 못 싸웠다, 뭐 평가가 떨어졌다, 뭐 그런 건 없고 다만 이제 또 1패를 또 기록을 하고 하면서 이제 헌즈도 또 내리막길로 들어선 게 아니냐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추어 국가대표였고 한참 떠오르던 그 제임스 슐러 네. 이 미들급에 이 선수를 그냥 1에 또 박살을 내면서 다시 미들급에서도 내가 통한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그런 시합이 됐죠. 그렇죠. 그때 85년 4월에 이제 해글러 헌즈가 했고 그 헌즈가 주먹 부상을 당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하고 나서 86년 3월에 그 해글러가 무가비와 방어전을 갖는 그 언더카드에서 그 헌즈가 이제 슐러와 경기를 갖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WBC에서 현재 슈퍼웰터급 타이틀을 박탈을 안 했어요. 계속 방어전을 안 하고 있는데도 챔피언으로 인정을 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해글러와 재대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헌즈는 슐러를 어쨌든 격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슐러는 며칠 있다 죽죠. 교통사고로 이제 본인 차에 깔려서 기운의 죽었다고 어떤 복수가 하는데 됐죠. 그러고 나서 그 다시 이제 헌즈가 체급을 내리죠. 그래서 그 슈퍼웰터급 방어전을 허칭스랑 또 이제 네, 갖게 그때 되고. 이제 허친스랑 하고 그렇죠. 그 이듬해 또 느닷없이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려고. 그러고 나서 네. 이제 그 데니스 안드리즈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 5번 다운 시키면서 그렇죠. 그 정말 근데 그거는 케어가 나도 이렇게 좀 시원한 맛이 없고 질이 멸멸하게 막 징글징글하게 가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고 데니스 안드레스가 워낙 좀 끈적끈적하게 복싱을 하는 선수니까 어쨌든 헌즈는 그 데니스 안드레스와의 시합은 자기의 그 어떤 그 업적 중에 체급의 어떤 그 재패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그 이 연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슈퍼미들급이 없었고 일단 미들에는 해글러가 버티고 있는데 해글러와의 대결이 바로 성사가 안 돼 버리고 레너드와 대결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7년 3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그 헌즈가 안드리스와 이제 한 체급을 더 올려서 라이트급 헤비급으로 하는데 안드리스도 아시겠지만 보통 마구잡이 복서가 아니잖아요. 끈적끈적하고 그렇죠. 터프하고 그러니까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 돌진하는 형의 복서인데 힘 자체가 헌즈보다 많이 우위일 것 같은데 외려 안드리스가 기세에 눌린 것 같아요. 초반부터. 그러더니 정말 일방적인 그런 그 KO승을 헌즈가 거두면서 경악시키죠 전부. 그래서 헌즈는 이제 같은 해 이제 그해 이제 레너드가 3년 만인가 복귀를 해서 그리고 이제 헤글러를 이기죠. 한 달 후에 네, 네. 그 4월달에 레너드가 해글러를 꺾고 또 은퇴를 해버리고. 그리고 또 은퇴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타이틀이 공석이 되고 예, 그 결정전을 그 결정전을 이제 롤단과 롤단 이제 해가지고 그렇죠. 이 시합은 뭐 롤단도 그 아르헨티나의 그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불파이터 저돌적인데 뭐 안 보고 거의 막 치는 식인데 파워는 대단했는데 한 번도 헌즈도 좀 위험한 장면이 있었죠. 많이 위험했죠. 그러니까 롤단이 해글러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정말 거칠게 밀고 나왔는데 해글러처럼 세련되지 않고 정말 투박하게 지금 임주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고 눈 치다시피 감고 치죠, 눈 하면서 감고. 정말 저돌적으로 들어가서 헌즈도 큰 걸 많이 맞습니다. 그러다 또 해글러전처럼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경기를 역전을 시키죠. 그래서 그 4라운드에 이제 롤단이 앞으로 엎어지고 카운트가 끝나는데 이제 헌즈가 아침내 이제 미들급 해냈다는 식으로 발을 한번 구르고 이제 그 승리의 포즈를 취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4체급 재패가 되나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미들급까지 이제 헌즈가 4체급을 재패하는 했는데 헌즈가 이제 원래 웰터급이었기 때문에 많이 그 빌트업을 해서 미들급이 됐는데 미들급은 약간 좀 의심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바로 다음에 그 대단한 복병을 만나죠. 그래서 이 시합도 평일날 했는데 맞아요. 제가 거래처를 갔다가 거래처? 그렇지. 처음에 직장 갔고 이게 88년도죠. 88년이에요. 6월 달입니다. 어디 갑자기 다방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까 다방 가서 본 거는 무조건 평일이야. 근데 이때는 거의 다 평일이었어요. 해글러 헌즈전도 평일이었고 이 헌즈 바클리전 때는 3대 타이틀 매치였어요. 버질 힐도 했었고 로저 메이웨더도 했었는데 이것도 평일에 생중계를 해줬고 이 88년 6월에 빅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 타이슨과 마이클 스핑크스 아 맞다. 그 경기 또 장정구 선수와 오아시 선수의 2차전 이 경기가 같은 날이었어요. 근데 다 평일이었거든요. 참 평일날 많이 해줬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 시합은 정말 예상 못했던 그 아이런 바클리가 사실 누군지도 잘 몰랐을 테니까 그렇죠. 했는데 3회전에 갑자기 그 맞고 이렇게 그 빙 도는데 그냥 쓰러지는 헌즈한테 그 바클리가 그냥 그 라이트인지 레프트인지 꽂아가지고 그냥 일직선으로 뻗어버리는 그 헌즈가 완전 눈이 풀려가지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죠 그 당시에. 많이 놀랬죠. 그때 네. 송재익 아나운서께서 중계를 하셨는데 네. 그냥 뭐 마음 편하게 다른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헌즈가 흔들려서 다운되니까 중계진도 깜짝 놀랐던 생각도 나고요. 그 아이런 바클리가 뭐 사람 자체가 어떤지는 됨됨이는 모르겠는데 그 인상 자체는 워낙 그 험하게 생겨가지고 그 굉장히 그 이기고의 그 포즈도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짐승 같았어요. 그래서 야수 같았고. 예, 그래서 그 마지막 KO신도 너무 그 쇼킹하게 돼가지고 헌즈가 또 한 번에 이제 그또 좌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미들급 타이틀을 오래 갖고 있지 못하고 했고 이제 같은 해 레나드는 또 은퇴를 번복하고 재기를 해서 느닷없이 그 WBC 당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그 도니 라론데 캐나다의 펀치와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WBC에서 슈퍼미들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같이 붙였는데 그게 도대체 그 경기를 이제 더블 타이틀 매치로 그러니까 그게 승리를 했어요. 생각해도 한 게임에 라이트 헤비급과 슈퍼미들급 타이틀 매치는 그게 무슨 경우일까요? 지들 맘이죠. WBC? 레너드를 우대하는 마음. 그래서 이 시합이야말로 그 레나드의 어떤 다체급에 대한 뭐 그런 쪽을 좀 일단 헌즈가 그 87년도에
롤단을 꺾으면서 사상 최초로 4체급을 제패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레너드는 미들급까지 3체급을 제패한 상태였는데 이때 도니라 론데와 2체급의 이제 타이틀 매치를 놓고 그 챔피언이 된다면 5체급 제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 무리수가 좀 따랐던 것 같아요. 흥행도 좀 필요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아이런 바클리는 뭐 그 헌즈는 이제 아이런 바클리와의 재시합을 일단은 포기를 하고 슈퍼미들을 또 올리죠. 그게 이제 좀 아이러니한데 그 레너드와 도니라 론데가 아마 88년 11월 7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헌즈와 그 제임스 킨첸 경기가 며칠 전일 겁니다 아마. 그것도 11월 초 1일 뭐 2일 예, 그 아마 조금 더 전인데 네. 그래서 그 사실 헌즈와 킨첸 저희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NABF 타이틀. 예, WBO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지만 그 당시 영상을 보시면 WBO는 소개도 안 해요. 그냥 NABF 타이틀 매치로만 소개를 하게 되는데 결국 WBO 타이틀의 초대를 이제 얹어가지고 결국 5체급을 최초로 석권한 선수도 헌즈가 되게 됩니다. 이게 헌즈와 레너드의 그 제시합의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각자 슈퍼미들 챔피언 타이틀을 하나씩 만들어 주려고 그랬나? 뭐 그 부분도 흥행사들이 생각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헌즈가 킨첸을 이기긴 이겼는데 죽었습니다. 네. 진시합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진 것까지는 내가 모르는데 졌다고도 하여간 없어요. 죽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뭐 2대 0으로 어떻게 보면 예, 뭐 이성현 이사님 말씀은 어거지로 이기는데 그래서 야 이제 헌즈가 어느 정도 한계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헌즈는 어쨌든 WBO 슈퍼미들급 챔피언이 됐고 레나드는 WBC 라이트 헤비급과 슈퍼미들급 챔피언이 됐는데 라이트 헤비급은 사실 자기한테는 좀 무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놓고 슈퍼미들 WBC를 갖고 이듬해 두 선수가 그 각자의 그 슈퍼미들 타이틀을 걸고 2차전. 그 2차전을 맞췄죠. 이 시합이 또 좀 문제가 많았죠. 아 맞습니다. 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를 봐요? 그 경기 판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판정은 온당했다고 보시는가요? 정확한 거죠. 아. 판정. 예, 정확했던 거죠. 왜냐하면 2번의 다운이 있었지만 3번의 그룹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번 그룹기가 오면은 1점에서 2점 정도를 줄 수가 있어요. 한 라운드에. 누가 2점을 준대? 아니 그때 당시 심판의 성향들이 좀 그룹기까지 올 정도의 크게 몰리는 한 선수가 몰리게 되면은 10대 8로 정도로 채점이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 10대 9라야만 되는 게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3번의 그룹기가 있었고 2번의 다운이 있었지만은 3번의 그룹기 때 한 라운드에 2점씩을 쳤다고 쳤을 때 특히 마지막 라운드 같은 경우도 헌즈가 좀 12라운드엔 정말 KO 직전까지 KO 갔습니다. 직전까지 몰렸으면은 그것도 뭐 10대 8로 줄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임진미 의원님은 10대 9로 줄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 시합은 어쨌든 헌즈가 좀 억울했던 시합이에요. 네, 이제 뭐 아폴레스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시합 직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체급 석권의 역사가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토머스 헌즈가 제임스 킨첸과의 시합이 무리수를 둬가지고 그 시합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나 싶은 거 하고 체급도 슈퍼미들이고 그리고 레나드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라론데를 맞이해가지고 2개의 체급을 동시에 걸고 희대 전대미문의 그런 시합을 벌인 게 그 이후에 다체급 그 이후에 후배들의 다체급 석권도 뭔지 모르고 거기서부터 빛이 좀 바래지 않았나 싶었고 체중도 그 이듬해에 레나드 헌즈 3차전에 개인적으로는 그 시합은 헌즈가 이긴 시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레나드가 다운을 탈취했어도 그리고 체중을 슈퍼 미들급이라는 체중보다는 뭐 미들급 뭐 체중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3체급 웰터 그러니까 두란을 예를 든다면 라이트 웰터 미들 이 4체급 그 헌즈와 레나드는 웰터 슈퍼 웰터 미들 슈퍼 미들과 라이트 헤비급을 굳이 먹는 바람에 5체급 석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미들급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네. 그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그 뭐 베니테즈 네. 그다음에 아르게로 아르게로. 이런 선수들이 이제
거의 100년 만에 이제 3체급 재배를 한 거죠. 한 30년 만에. 예. 뭐 어쨌든 그 뭐 아르게오도 그렇고 베니테스가 5번째, 아르게오 6번째. 여섯 번째 하니까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에 한 6명밖에 3체급이 안 나왔다는 건 그만큼 다체급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그 이유가 약간 트렌드가 이제 다체급 쪽에 가니까 네. 3체급까지는 뭐 이미 됐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즈나 레너드는 뭐 프로모터의 역량과 그 세계 규격의 도움으로 뭐 4체급 하니까 그럼 난 5체급 이래가지고 5체급이 된 것 같고 사실 뭐 레너드 체형으로 라이트 헤비급을 한다는 건 좀 네. 우리가 따르고 그렇죠. 뭐 헌즈야 뭐 워낙 장신에 뭐 가능하지만 라이트 헤비급은 뭐 자기 체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시합이 지금 이성열 이사님은 판정이 뭐 그 정확했습니다. 정확했다고 보는데 이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헌즈가 억울했다는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죠. 그래서 분위기였을 뿐이지 라운드별 정확하게 라운드별로 채점했을 때는 무승부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또 그렇죠. 보는 분들도 뭐 볼 있죠. 수도 있고. 분위기는 당연히 헌즈의 이제 승리로 보는 경우가 왜냐면 다운이 2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어쨌든 없는. 레나드는 뭐 이성열 이사님 말씀대로 뭐 판정이 공정했던 아니면 뭐 행운을 좀 받았던 어쨌든 스타일은 국인 시합이 됐고 이어서 이제 듀란과의 3차전도 아까 뭐 거론한 대로 서로 그냥 쳐다보고 정말 그 시시한 시합이 됐고 그러면서 레나드가 주가가 떨어지고 또 은퇴를 선언하죠. 네, 그래서 야 이번에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은퇴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2년 후에 갑자기 또 컴백을 해서 느닷없이 테리 노리스의 네. 주니어 리드급 타이틀에 도전하는데 여기서 정말 그 험한 꼴 보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속된 말로 개물리듯이 한참 막 지금 막 한참 상승세에 있는 노리스한테 정말 뭐 쫓기듯이 몸물리듯이 내내 그냥 KO만 안 당했을 뿐이지 거의 완사이드한 그 패배를 당하고 정말 그 예전에 레나드와는 완전히 딴 사람 같은 그런 레나드가 되고 또 은퇴를 선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체급을 꾸준히 올리면서 이제 몸에 근육도 붙고 힘도 붙어서 싸워 나가다가 그렇게 가면은 무리가 없고 지장이 없는데 그러다가 한번 체급을 다시 내리게 되면 꼭 역효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선수가 많았었던 로이 존스 주니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헤비급을 갔다 와서, 이기고 나서 다시 라이트 헤비급으로 복귀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이미 이제 평범한 선수가 돼 버리니까 뭐 글렌 존슨이나 안토니오 타바한테 그렇게 KO들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레너드도 그런 영향이 아니었나. 크리스 버드 선수의 경우도 헤비급 때까지 잘 하다가 라이트 헤비로 내려왔을 때 완전 환자 같은 그렇죠. 모습을 보였어요. 요 근래이지만 제시 로드리게스가 그 시리사켓 이기고 방어전 했잖아요. 네. 또 한 번 방어하고 체급을 타이틀 내놨어요. 그 체급을 자기 체급으로 도로 내려버렸더라고. 봐야지 또. 근데 그런 한 체급 정도는 사실 문성길 선수도 벤텀으로 뛰다 그렇죠. 벤텀으로 왔듯이 그런 경우는 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시 로드 선호 체급이 이렇게 하향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몸에 무리가 많이. 제시 로드리게스가 얼마 전에 이호카하고 무승부했던 그 프랑코하고 형제라는데 이름이 그렇게 틀릴 수가 있나? 둘이 형제래요. 배다른 형제입니까? 모르지 뭐. 내가 봤나? 아빠가 다른 형제인가 근데 보죠. 둘이 형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시 로드리게스는 외형제일 수도. 라이트 플라이급 뛰다가 그 에스트라다가 시합 못 나가지고 핀체토로 갔다 콰드라스 이기고 갑자기 그렇죠. 그 슈퍼플라이인가요? 슈퍼플라이. 챔피언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 체급이 아니라는 거야. 그 도로 플라이로 지금 내려오더라고 다시. 그래서 플라이급 결정전에 나서더라고. 그렇더라. 자기 체급에 대한 애착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마빈 헤글러 같은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시점이 지나가도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는 그렇게 강하게는 생각이 못 들었는데 이 네 명의 위대한 복서들이 사라져 난 훨씬 긴 날 생각해보면 헤글러라는 존재가 정말 각별하고 대단한 존재였다는 생각이 갈수록 들더라고요. 한 체급에 의해서 그 자기 영역을 지키고 그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한 파괴자 역할을 한 거의 7년 넘게 해왔던 게 마빈 헤글러. 저는 좀 반대 생각이. 예. 그 은퇴도 그렇게 깨끗하게 더는 미련 없이 떠난다는 이 자체가 정말 다른 주변의 복서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자세가 좀 굉장히 틀렸던 것 같아요, 마빈 헤글러. 조금 이제 후에 레나드하고 헌즈를 정리하고 헤글러 얘기도 하겠지만 네.
해글러는 사실 그 발음도 안 돼. 메사추세츠 쪽 출신이고 사실 로컬이었어요. 그 보스턴 쪽에서 로컬로 하고 강하지만 좀 수수한 존재. 그러니까 막 그 헌즈나 레너드처럼 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죠. 처음부터 했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걸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레너드를 마무리하면은 노리스한테 그렇게 치고 은퇴했다가 또 이게 몇 년이야? 97년도에 또 그만 얘기하시죠. 갑자기 한 5년 있다가 이제 갑자기 또 재기해가지고 카마초하고 하죠. 그 주먹 없는 카마초한테 오해 KO 당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하는데 마지막 노리스나 카마초와의 시합은 그게 레너드가 아니었어요. 시합 자체가 예, 그건 그냥 뭐 이름만 레너드였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시합이 되었고 뭐 헌즈는 그 이후에도 활동을 하죠. 그래서 계속 활동하죠. 91년대 뭐 버지를 이기고 또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한번 되고 되는데 또 바클리한테 뺏기죠. 예. 안 되고 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클리하고 2차전은 헌즈가 정말 이를 갈고 나온 듯이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바클리한테는 안 되더라고. 그 3라운드에 맞았던 주먹이 자꾸 떠올랐는지 더 이상 못 들어가더라고요. 겉에서만 그래서 빙빙 돌고. 그 진짜 저 이성열 이사님 얘기대로 겁을 먹었는지 겁먹은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클리라는 인간한테 헌즈가 완전히 그 맥이 잡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예전 그런 같으면 심정이가 들어갔을 거리를 전혀 좁히질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로베르토 조자는 참 천하의 싸움 코드 그렇죠. 기가 안 좋지 기가. 바클리하고 싸울 때 그 모습도 보면은 그 바클리를 기로 꺾어버리잖아요. 기에서도 보여서 완전 눌렸고요. 그 당시에 신문 기사가 기억나는 게 박종팔 백인준을 우리 국내 두 선수를 뭐 스포츠 기자께서 예를 들면서 이 배불르기 상대 체중 훨씬 초과된 둔한 몸매의 두 선수들이 싸웠잖아요. 그 시합 있기 2달 뒤에 그 마클리하고 노라는 미들급 맞습니다. 나름대로 몸을 체형을 또 이렇게 전사의 몸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바클리는 나중에 말년에 정말 멋있는 선수예요. 헨리 마스케한테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 헤비급의 그 독일 장신 선수한테도 뭐 지긴 졌지만 부상으로 졌지만 뭐 기 안 죽고 하고 이 선수도 굉장한 터프한 선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빈 해글러가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저기 해글러 얘기는 다음 시간에 네. 넘겨서 한번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헌즈를 마무리 지면은 그 이후에 이제 또 한 2년 있다가 또 크루저급 WBO라는 거 마이너 단체 또 챔피언이 됐는데 IBO. 근데 이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타이틀로. IBO가 사실 마이너 단체 중에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제 5기구로 지금 많이 선호를 받고 있는데 네, 5기구. 근데 메이저 기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3, 4년 공백을 갖다가 유라이어 그란트라고 IBF 그 크루저급 챔피언 됐던 그 선수도 거의 말년이 이제 두 노인네가 했는데 2라운드에 그 이상한 부상을 해서 이상한 그 결과가 되죠. 그게 유라이어 그란트와의 시합. 어떻게 되죠? 팔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끝나고 헌즈는 그 이후에도 2006년도까지 은퇴는 안 하는데 그저 1년에 한 경기 헤비급에서 한 번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느닷없는 경기 한 번 하고 해서 뭐 2006년까지 명맥을 이어가지만 실질적인 그 캐리어는 그 마클리와 2차전 때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었고 그게 마지막 메이저 세계 타이틀 매치고요. 하고 그 이후에 뭐 그 WBO 크루저급이라는 건 인정 공인도 못 받고 뭐 유라이어 그란트와의 시합도 그렇고 해서 그 바클리와의 그 시합이 거의 마지막 시합인데 어쨌든 뭐 8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정말 희한하게 80년 초부터 이제 달아올랐던 그 네 명의 전쟁이 89년 12월에 두란과 레너드 3차전을 끝으로 이제 딱 끝나버렸어요.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타이슨의 시대가 이제 타이슨은 이제 86년부터 시대를 한동안 이제 가져갔죠. 됐고 그 권무시미록인가요? 딱 80년부터 시작해서 89년에 끝나는. 권무 10년 후 아닙니까? 그 90년대 누가 스타로 떠올랐죠? 차베스가 이제 그렇죠. 그 타이슨과 차베스가 그 차베스로 이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호야 나타나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러면서 또 이 명맥을 이어가는데 어쨌든 이 헌즈나 레너드의 그런 어떤 강렬함은 그 이후에는 별로 못 보고 그 이후에 뭐 웰터급도 타고난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해글러나 헌즈나 레너드를
견줄만한 선수는 그런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착시 현상인지 지금도 레나드 헌즈 1차전은 웰터급 통합 타이틀 매칭에도 분명한데 웰터급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메이웨더, 파키아오 등의 여러 늘 봐왔던 후대의 웰터급 스타벅스들 게임 보면은 같은 체급인데 그 당시 레나드 헌즈 1차전은 똑같은 체중인데도 훨씬 더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더 빠른 것 같고 더 빠르고 아무튼 이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그 아무튼 스케일도 그건 크고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레너드 헌즈는 웰터에서 출발한 선수들이고 네. 뭐 파키아오, 메이웨더, 마르케스 뭐 이런 선수들은 다 웰터급은 오히려 파키아오는 심지어 플라이급에서 출발한 선수기 때문에 웰터급은 오히려 안토니오 마가리토 이런 선수들이 막 격렬했죠. 네. 나름 시합이 뭐. 그리고 웰터급은 요즘 웰터급이 좀 재밌죠. 재밌죠 요새는. 요즘은 이제 크로포드하고 마가리토 그 전성기 때 파키아오랑 붙었으면은 저는 마가리토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석고를 바른 마가리또. 아니요, 석고바르기 전 마가리토. 석고리또 웰터급 때 최전성기 때 그때 붙었으면 파키아오도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마가리토의 말년에 붙어가지고 파키아오가 아주 괜찮았죠. 그 지금 웰터급은 뭐 에럴 스펜스하고 그 테렌스 크로포드가 뭐 헌스와 레너드와의 시합 같은 그런 매치를 꿈꾸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에럴 스펜스도 굉장히 강하고 뭐 크로포드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긴 한데 헌스 레너드의 그런 감흥은 없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거 들고 차라리 지금 그 이네스인가요? 그 잠정 챔피언 이네스나 전 KO승. 예, 버질 오르티스. 하여간 웰터급은 뭐 나름 강자가 많은데 뭐 그게 뭐 맞는 건지 그죠? 요즘 선수들은 좀 몸을 살린다 그러나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예전처럼 그렇게 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시대가 갈수록 빅매치가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는 시합이 많아지는 게 옛날에는 빅매치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시합 내용이 있었던 물론 뭐 안 그런 시합도 있었지만 요즘은 빅매치라고 붙어가지고 야 정말 격렬했다는 시합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차라리 그 밑에 레벨 선수들이 오히려 격렬하게 싸우지. 그 진짜 그 아주 그 정상급끼리 붙는 시합은 의외로 그 시시한 경기. 그래서 한동안 그 TV 중계 때 항상 끝날 때 되면 아나운서 멘트가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얘기를 항상 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복싱이 발전했다는 얘기도 거꾸로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 싫어. 거꾸로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그만큼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레너드, 뭐 헌즈 이때, 듀란 이때는 싸움의 느낌도 같이 났던 게 그 복싱이었지만 그 이후로 점점 발전이 되면서 그 승리를 하기 위한 스포츠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사의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꼭 표현하기보다 좀 발전이라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디펜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복싱이 내가 이 재미가 우리 세대가 볼 때 재미가 없어진 이유가 일단 스피드가 너무 빨라졌어. 그리고 디펜스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경기에 비하면 디펜스가 너무 좋아진 거야. 디펜스 기술이. 옛날에 같은 경우는 찬스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네. 근데 지금은 찬스가 와도 자기가 이렇게 허용될 주먹을 피하는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볼 때 이게 그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40대 후반 이후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재미가 없어진 게 맞아요. 하지만 요즘 20,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지금 복싱의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죠. 재미가 없다는 것이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세대가 볼 때는 복싱이 코드가 틀린 거야. 코드가. 헌지 레너드가 막 발버둥 칠 때 이 느낌을 지금은 못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리먼 보비차콘을 보면 저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손녀하고 앉아 있으면 개그 프로를 보면 나는 웃기는데 우리 손녀는 안 웃겨. 근데 우리 손녀는 내가 하나도 안 웃기는데 그걸 보고 웃기대. 그러니까 코드가 틀린 거야 코드가. 예를 들자면 어떤 게 모르겠어. 아니 나도. 그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예를 들어 보비차콘 뭐 나바레테하고 라파엘 리몬시아 보면 좀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 애 죽이 저 뭐하는 짓이야. 뭐 싸움이죠 싸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명챔피언이라는 페드로사나
이런 선수 연타 공격하고 보면 야 무슨 연타를 저렇게 두서없이 조잡하게 때리냐 그럴 거고 옛날 스톱 타임 보면은 저거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는 생각을 할 건데 거꾸로 우리가 보면은 요즘 너무 빨리 스톱하는 것 같고 너무 안전하게 하는 것 같고 너무 몸살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세대의 어떤 코드가 틀리고 시대가 틀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백이 너무 길었어요. 복싱에 대한 게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도 없어지고 90년대 그 중반부터 복싱 인기가 좀 많이 사그러지면서 또 세계 챔피언이 지금 마지막 배출된 지도 1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공백이 복싱 팬들로선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페빌로스 4에 대한 3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로 그 마무리를 마지막을 하죠.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부의 엔딩은 임준배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엔딩 많이 해서요. 이제 코로나 다 풀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만 조금 나아지고 금리 좀 낮아지고 좀 정상화가 되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복싱계도 마찬가지로 저희 복싱엠도 이번 올해도 또 좋은 시합 많이 기획하고 있고 코로나 시절이 이제 지나고 좀 모든 면이 좀 활성화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복귀가 완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